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8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휴대폰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명자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강원도 속초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반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55세 여의고 혼자서 아들 성우를 키워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성우가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취직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예쁜 며느리 유미와 결혼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녀 채윤이까지 태어나자 저는 정말 행복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6살 손녀 채윤이를 돌보며 며느리 유미가 편안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조개 미역국을 끓이고 유미가 즐겨 먹는 버섯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채윤이를 위해서는 영양 만점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유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며 잘 먹어주고 가끔은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라며 어깨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채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는 청소와 빨래,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오후에 채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만들기 했어요. 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보여주는 작품들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성우가 회사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고 유미가 진행 중인 디자인 작업에 대해 들려주면 저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미팅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유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있어서 며느리가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제 의견을 은근히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채윤이가 배탈이 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옛날 방식대로 매실차를 끓여서 먹이려고 했는데 유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민간요법을 쓰세요? 채윤이한테 약 먹이고 병원 가야죠. 물론 유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미의 목소리에는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꼰대가 된 건 아닐까? 젊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지내던 중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미가 급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며 채윤이를 맡기고 외출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유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소리를 따라 거실로 가보니 소파에 유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미가 폰을 두고 나간 거구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건 전화 때문에 켜진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 거기에는 분명히 빈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사진과 함께요. 작년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찍었던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진 말입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잘못 본 거겠지. 설마 저를 그렇게 저장해 뒀을 리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빈대.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한 따뜻한 말들, 어머님 고마워요, 어머님, 사랑해요 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저는 그저 빈대였던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 식사, 정성스럽게 끓인 국, 손녀를 돌보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끔찍한 건 아들 성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서 채윤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열도 내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유미는 밤 늦게 돌아와서야 채윤이가 아팠던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빈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살림해주고 집도 내 집인데 날 보고 빈대라. 내가 집안일 안 해주고 집 없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 구석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유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젊은 며느리니까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유미가 보이는 미묘한 표정들, 제가 말을 걸 때 돌아오는 건성건성한 대답들, 그리고 제가 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은근히 간섭하는 모습들까지. 어머님, 채윤이한테 과자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 당뇨 걸리기 쉽거든요. 어머님, 채윤이 옷 너무 두껍게 입히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높아서 더워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젊은 엄마가 더 잘 알겠지 하고 넘겼을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무능한 늙은이 취급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아들 성우가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간다며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유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나가볼게요. 채윤이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죠. 저는 혼자 채윤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채윤이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채윤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꺼내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서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치와 국물이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아이고, 서둘러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유미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김치통을 떨어뜨렸어. 그 순간 유미의 얼굴이 확 찌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휴, 어머님, 조심히 좀 하시죠.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나이 들면 이것도 못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더 화가 난 건 채윤이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날 밤 유미는 성호에게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실수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김치통 떨어뜨리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치매라니. 그냥 잠깐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좀 걱정돼요. 채윤이랑만 있을 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빈대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우와 유미가 모두 나가고 채윤이가 어린이집에 간 뒤 저는 제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들, 적금 증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이 아파트까지 합치면 9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미가 참고 있었구나.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게 아들에게, 결국 며느리에게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 다음 날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박 여사님, 요즘 분당 2단지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해서 많이 올랐어요. 한 6억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팔려고요. 가격만 적당히 맞추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죠. 그럼 금매로 빠르게 팔아주세요. 요즘 2단지 많이 찼거든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 의지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아, 그냥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요. 예리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건강검진 받으러. 아, 그러셨군요. 결과는 어떠셨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하더라. 그날 밤 성우가 퇴근 후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제주도 여행 어때요? 채윤이도 바다 구경시켜주고. 좋지. 그런데 엄마 최근에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제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유미야, 나는 아직 정정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어머님, 됐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너희가 진짜로 놀라게 될 거야. 이틀 후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고 집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강원도 속초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채윤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채윤아, 할머니는 이제 멀리 가야 해.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채윤이를 떼어내는 성우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잘 지내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속초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동안 분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여동생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우와 유미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성우 회사 선배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좁은 원룸에 식구가 셋이 지내니까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어머님을 찾아야 해.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다시 사야 해. 유미가 매일 이렇게 떼를 썼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 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성우가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몰라. 언니가 연락 안 해. 제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안 돼. 언니가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 제 여동생도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얘기해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였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유미의 디자인 일도 끊겼습니다. 임시 거처에서는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씩 떠난 거죠. 결국 그들은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유미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유미야, 이건 내 잘못이야. 엄마를 그렇게 대한 내 잘못이라고. 뭐가 내 잘못이야? 나는 그냥
그냥 뭐 시어머니를 빈대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야? 결국 그들은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한편 저는 속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명자 씨처럼 용기는 못 냈어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성우가 이혼했어. 그래? 응. 유미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대. 채윤이는 성우가 키우고 있어. 저는 의외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윤이는 괜찮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도 손녀잖아. 동생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아이는 아빠가 잘 키워야지. 그리고 저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속초에서의 삶은 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우면서 용돈도 벌고 근처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바다 사진 찍으러 갈까? 저에게는 매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동호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여동생을 통해 들은 소식은 다행히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새 직장을 구했대요.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고 채윤이도 아빠와 단둘이 사는 것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행이네. 그런데 언니, 성우가 그러더래.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안다고. 늦었어. 그래도 동생아, 나는 정말 행복해. 여기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에게 빈대라고 불리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도우며 저녁에는 동호회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제 사진을 보고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억지로 일어나서 남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빈대라고 불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여동생을 통해 들려오는 성우와 채윤이 소식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우는 이제 혼자서도 채윤이를 잘 키우고 있고 채윤이도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언니, 성우가 그러더래.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안다고. 그래, 늦게라도 깨달았네.
그리고 채윤이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다는데 바다 옆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를 그렸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동호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자 씨는 정말 용감하세요. 저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용감한 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아요. 그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박명자예요. 68세의 박명자. 그리고 이 박명자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제가 기생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니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